자, 오늘의 주제는 물음입니다. 고민을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근본 능력이 뭘까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휴먼 빙 할 때 휴먼의 뜻은 또 뭐고, 인간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낱말의 뜻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낱말들로 가리켜지고 있는 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능력,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인가요? 사람이었나요?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 하겠네요. 그럼 네안데르탈인은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 종의 직접적인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자바 원인도 있고 지구상에 그 호모로 분류됐던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다 멸종이 되고 실제 멸종이 된 거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시나리오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사피엔스로 진화가 됐는데, 이 사피엔스가 이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그 어디쯤에선가 스페인 정도나 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나 근동 어디에선가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종족인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족은 평화롭게 공존하진 못하고 결국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인종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이 인종 청소니 인종 학살의 이 사건은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태초부터 그런 종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 왔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네안데르탈인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 스웨덴 이런 북부 유럽에 가면은 덩치 큰 금발의 이런 인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하고 힘도 약했던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그들을 제압했을까? 흥미로운 가설은 네안데르탈인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젠틀맨이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종족 간의 이런 전쟁보다는 대화로서 해결하는 그런 합리적인 문명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에, 사피엔스들은 대규모 떼거지를 지고 몰려다니면서 뒷담화를 잘 깠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하라리 표현입니다. 뒷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정치적인 공략을 통해서 패거리를 졌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이합집산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고 흩어지고 하면서 큰 무리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성장의 주 원동력으로 하라리가 꼽은 거는 말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원숭이, 침팬지 이런 데도 다 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벌도 말을 하는지
그래서 동물의 언어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피엔스의 말과 뭐 네안데르탈인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과 또는 뭐 이러한 유인원들의 말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실험은 침팬지나 원숭이의 경우에 그 개체수가 300을 넘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300을 넘어가면 통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한대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언어의 개수, 낱말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답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치자에 대한 복종, 규율 또는 처벌 이런 것들이 법이라는 정신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통치 확립의 기반이 말인데 이 말이 발달을 하지 못하면 통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더 흥미로운 심리학적인 연구 주제는 개체수가 높아질수록 수다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0마리와 300마리 수준의 원숭이 무리는 그 수다스러움의 정도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특히 300마리 수준의 원숭이는 뭐 하루 종일 서로 마주보고 뭐 그냥 뭐 꽥꽥거리고 그래서 이제 음절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어의 음절수는 11,175개쯤 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음절수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네요. 한국인들은 무지무지 수다스러울 것이다. 300무리 정도의 그 원숭이들에 발견되는 음절의 수는 기껏 해봤자 3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구강구조, 발성기관의 문제는 발성기관이 수다스러운 말을 가능케 해준다면 그렇다면 대규모의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발성기관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말의 분절, 아티큘레이션을 못 해낸다면은 결국 발전의 성장의 한계에 부닥쳐서 일정 규모 아래로만 개체수를 유지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피엔스가 개체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어떤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진화론적인 생물학의 이제 인류 그 진화 과정을 살펴보니까 결국 구강구조는 튀어나올수록 말을 못하게 개의 입을 보세요. 이렇게 개는 근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짖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몇 가지의 음절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물론 그들은 몸짓, 바디랭귀지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각, 인간의 500배가 넘는 후각을 통해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은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개체수 증가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본다면은 이런 구강구조를 가지고는 결국은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 무리라는 것, 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이 한 종류라고 단정하실 분은 하나도 없죠. 개 종류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개가 있는데 그들을 왜 똑같이 개라고 부를까요? 어쨌든 개 종류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그들은 번식 능력과 생존 능력, 적응 능력은 뛰어난 반면에 무리 짓는 능력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수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입 모양을 보면 당연히 모여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이론에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벌은 뭐냐 이거야. 개 밑에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엄청난 군집의 무리, 더 나아가서요.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명체는 뭐 코끼리 이런 포유류 종류가 전혀 아니고요. 식물 종류도 아니고요. 미생물입니다. 90% 이상의 모든 바이오매스 생물량의 총량은 미생물입니다. 근데 미생물은 전부 군집을 하니 모여 살잖아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구강 구조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회라는 모여살이라는 것을 하는
가능한 이런 제한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모여살이의 가능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도 다시 물을 수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물음. 그럼 왜 사람은 말을 하고 개는 말을 못할까요? 제가 이제 금방 뭐 입의 생김새가 구강구조, 입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또 똑같은 물음이 생겨납니다. 왜 개는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졌을까요? 사람은 혓바닥이 짧아지고 혓바닥이 길면 당연히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새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모여살이를 잘 할까요? 등등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해명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인 것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회라는 모여살이라는 하나의 이런 독특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잡한 언어체계, 복잡한 말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모여있는 거하고 모여살이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사람은 모여살이를 하고 있고 새떼나 뭐 또는 개떼나 또는 뭐 이런 개미떼 이런 것들은 모여있는 것 뿐이죠. 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의 능력과 직결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말이라는 것은 결국 소리를 분절, 마디마디 나누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요건 이제 인류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고고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생물학의 도움도 받아야 돼. 아주 복잡한 학문들을 융합해서 추론을 해내야 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완벽히 설명된 이론은 아닌데요. 인류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동굴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좀 결국 안전을 위한 거네요. 뭐 개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들어갈 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굴 속으로 들어가면 일단 어두워서 굴에서 생활하려면 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안전하긴 한데 어둡죠. 그러니까 굴에 생활하려면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굴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뭐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아무데나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출현이라고 말할 때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와 같은 굴을 상정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을 상정한다는 건 불을 상정한다는 것이고 불을 상정한다는 결국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문명의 발전 단계와 신체의 발전 단계를 연결시켜요. 지금도 유인원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붙어서 엄지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볼펜은 볼펜 질 수도 없고. 엄지손가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쥐고 또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발달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원숭이들도 도구들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원숭이는 인간처럼 엄지손가락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공부시키면, 훈련시키면 인간처럼 발전할까요? 네, 분명히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도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무언가 쥐고 모으고 다듬고 했던 기본적으로는 석기 문명이에요. 그죠? 네, 뭔가 쥐어가지고 쪼고 갈고 해야 되는 이 석기 문명의 출현이라는 거, 그 이전에 이제 채집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엄지손가락이 완성되자 이제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벽화를 그릴 수도 있게 됐네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기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문명의 출현이 생겼고요. 자, 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익혀 먹어야 되죠. 이 익혀 먹는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아마 도구의 발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는데요. 호모 파버 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익혀먹는 동물이라는 개념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거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날걸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튼튼한 이빨입니다. 우리 뭐 하이에나 아시잖아요. 이빨이 얼마나 튼튼해요. 그리고 날걸로 먹을 때 뭐가 좀 중요하냐면 소화기관이 중요합니다. 날걸로 먹었을 때 상한 거 먹어도 괜찮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주 필요했던 거야. 튼튼한 이빨과 무엇이든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위장 구조, 내장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두 군데로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머리는 발달할 수가 없네요. 우리 인간의 경우 뇌에는 산소와 피의 공급이 우리 몸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 효율로 보자면은 가장 떨어지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가장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진화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익혀 먹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조사도 했어요. 날걸로 먹었을 때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식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동물들은 대개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갑니다. 먹고 뛰면 안 돼. 자야지. 먹고 자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먹는 것 위에는 그냥 쉬어야만 돼. 뇌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가 발달할 수 있었으려면 먹는 시간을 줄였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익혀 먹는 화식이라는 문명이 딱 등장을 하면서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늘어났네. 생활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먹는 시간만 줄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아야 돼. 3시간, 4시간 동안 놀아야 돼. 뭐하고 놀을까요? 분명한 거는 인간들이 놀이를 할 때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라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뒷담화만까지는 않고 우리 집에 외환이 외환내 정도 해가지고 공동 창작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즐거운 놀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종교의식도 만들어내고 가족 간의 유대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문화라는 측면이 생겨나게 되는 문명에서 이제 문화로 진화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동굴 벽화들이 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 문화도 시작이 돼요. 최초의 문자는 8만 년 전부터 이제 발굴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전부터 뭔가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익혀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내장이 짧아져요. 길게 이렇게 내장이 길었던 게 짧아지고,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턱도 이제 좀 물러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턱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아래 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커졌던 것이 이게 줄어들고, 지금 자기들 턱하고 내 턱하고는 길이가 달라. 자기들이 훨씬 짧아. 왜? 요즘은 또 어릴 때부터 늘 갈아 먹이고 잘 조리해서 먹이기 때문에 요리하고 조리하지, 그지? 요리조리. 요리조리 잘 먹이기 때문에 굳이 발달시킬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구강이 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발음이 신라가 안 되고 신나 이렇게 돼. 발음도 좀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요 자기 보면 머리가 위로 쏙 솟았잖아. 여기도 솟았고 저긴 나랑 비슷한 수준이고 머리가 위로 이렇게 솟았죠?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뇌 용량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뇌 용량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20cc 정도 커졌습니다. 근데 커질 때가 마땅치 않아. 앞뒤거나 위쪽인데 앞뒤로의 두개골은 단단합니다. 커지려면은 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솟았어요. 함부로 머리 때리면 꿀밤 주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몸은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보고 느끼고
또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둔다면은 익혀 먹었다는 이 하나의 음식의 변화는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들은 분명 놀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글자 발명과 같은 창조적인 작업들에 쓰였어요. 이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으려면 당연히 뇌가 발달해야 됩니다. 근데 뇌 가운데 어떤 뇌가 발달해야 되냐면 당연히 전전두엽이라고 말하는 추론의 뇌, 생각하는 뇌, 미루어 보는 뇌가 발달해야 됩니다. 우리 뇌도 순서적으로 발달을 해옵니다. 속내 같은 경우, 가장 깊이 있는 속내의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은 감정의 뇌입니다. 어머니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뇌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걸 느끼는 감정의 뇌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뇌들이 만들어져요. 중뇌라 운동의 뇌죠. 이렇게 마지막에 발달하는 게 이제 되뇌 또는 이제 그 두뇌 피질 부분은, 피질이라는 게 좀 이상해. 껍질이야, 껍질. 둘러싸고 있는 거. 얼마나 이게 다급했으면은 뇌를 하나 덩어리를 못 만들고 껍질로 덮었을까. 고도의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진화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미처 우리 하드웨어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필요는 한데 하드웨어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낸 게 피질이야. 껍데기. 껍질로 덮어가지고 꾸겼어. 심지어는 신문지처럼. 왜?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넣어야 됐기 때문에. 가장 물리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 좋은 방법은 필요 없는 건 쑥, 우리 뇌라는 게 뭐 지금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0분의 1 정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쑥 떼내고 거기다 생각의 능력을 집어넣으면 가장 좋을 텐데, 리모델링을 했으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안 하고 그냥 껍데기, 이렇게 우리 외대 같은 경우도 건물 외장 공사만 한 거예요. 거기다 아름답게. 이건 불안한 구조죠,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코뿔소 같은 거 보세요. 전부 그냥 머리로 들여봤는데 사람은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외부 충격의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뇌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이걸 위해서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익혀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생각의 뇌가 출현하게 됐다. 그런데 생각의 뇌만 가지고는 현재 인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원들은 지금 어기저기 기어다니거나 뭐 그러죠, 그죠? 걷기가 불편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잘 걷죠? 뛰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걷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또 이걸 찾아가야겠네, 그죠? 지금 인간의 능력을 제가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걷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굴에서는 기어다니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온다면 이 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야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 주된 원인은요, 나무가 성장한 겁니다. 밀림이 우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들이 자꾸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녀야 되는데 팔이 길다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팔은 이미 엄지손가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길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 방법은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이죠.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빨리 뛰어야 되니까 점점점 다리 구조가 기는 것보다는 걷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 5만 년 이상 거쳐게 됩니다. 수상, 나무 위에서의 살이를 하게 돼요. 좀 안전하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살이의 어려움이 또 생겨났습니다. 밀림지대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초원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형은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만 년, 100만 년 전으로 올라가면 10,00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툰드라 스텝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초원지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이런 지구, 땅덩어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밀림이 사라지고 초원이 생기니까 결국 초원에는 동물들이 뛰어놉니다. 먹을 건 저기 많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거기 나가면 나도 나보다 강력한 포식동물들의 먹이가 돼.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결국 모험을 해야겠죠. 자, 인간은 언어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냥을 할 수 있네요. 야, 저쪽으로 뛰어, 이쪽으로 뛰고 해가 몰아가지고 잡아먹자. 집단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빨리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달리기 능력이 필요해지는 거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다리는 바로 그 초원지대에 진출하면서 생겨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집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네요. 아하, 우리의 이 다리가 이제 설명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 용량이 쓸데없이 10분의 1밖에 못 쓰는 주제에 왜 이렇게 크게 발달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초식 동물하고 풀을 뜯어먹는 동물하고 육식 잡아먹는 동물하고 사이에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눈에 무엇이 다르냐면 눈의 각도가 다릅니다. 모든 육식 동물은 전방주시 전부 다. 왜냐하면 초점을 맞춰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육식 동물이네요, 분명히. 네, 초점을 딱 맞춰서 사냥을 위해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이야. 초식 동물들은 일단 포식자들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최소한 360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달리게 되죠. 전방주시가 아니고 좌우주시 형태로 눈을 달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분명히 육식동물로 태어났구나. 그 육식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퍼스펙티브 뷰, 이런 입체 시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입체 시각.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3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리와 깊이, 공간 이것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니까 입체 시각을 가질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개 같은 경우는 전방주시에 있지만 흑백으로 봅니다. 근데 인간은 칼라로 보고 있죠. 흑백과 칼라의 차이를 아시겠죠? 10배 이상의 용량, 정보를 처리하는 용량이 필요하고 속도도 5배 이상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라로 입체 시각을 갖는다는 건요, 우리 뇌 용량으로 치자면은 엄청난 과부하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몰입돼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숙제를 하다 말았지 이런 생각 못해. 응?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몰입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에는 이러한 이미지들도 있죠, 그죠? 움직임이라는 것도 있죠, 소리도 들리죠. 뭐 이런 멀티적인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과부하 상태예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집니다. 실제로 정보 처리 속도 이게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 30분 정도가 지나면요, 뇌는 스스로 정보 처리 양을 줄여버립니다. 보고는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는 20분 이내로 다 잘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K목 이런 데 보면 다 잘려 있죠,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보면 보긴 봐. 근데 공부는 안 돼. 학습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입체 시각을 가지면서 뇌 용량 자체가 급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한번 요걸 물어볼까요? 동양인과 서양인 가운데 어느 쪽이 시력이 더 좋을까? 우리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우기고 싶죠? 서양인 시력이 더 좋습니다. 평균 2.0, 동양인 시력은 1.5. 그런데요, 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력이? 바닷가 어부들, 그리스의 어부들 시력이 5.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근시는 저같이 근시인 사람은 또 더 조금밖에 못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각도 다 다른데 멀리 볼수록 우리 시야는 이제 더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뇌에서도 정보 처리량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초원으로의 진출이라는 것은 우리 뇌 용량을 키우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신석기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게 돼요. 숲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러면 초원으로 나가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시야가 좁아진 거죠. 주변만 맨날 우리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눈이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시야가 좁아지면서 갑자기 엄청난 이제 우리 진화론적인 이 설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뇌가 폭발할 테니까 일부러 충분한 양을 늘려가지고 많이 뇌를 증폭시켜 놨는데 갑자기 인류가 이걸 쓸모없이 줄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추론의 뇌 또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공동체에 살아가는 뇌 이런 부분들, 사회성이라고 하는 소셜라이징이라는 부분이 강화되지. 근데 요거는 전적으로 전두엽 앞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발달하게 돼. 나머지 보는데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은 발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멀리 보기가 아니고 그냥 동영상으로 보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예전에 한 5만 년, 8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가졌던 그 뇌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아직은 등장이 체감이 안 될 텐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영화를 같이 보게 되면 체감합니다. 우리 아들의 처리 속도와 저의 처리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자막 때문에 그런데 자막을 읽어내는 속도가 일단 저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자막만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장면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막 보랴 장면 보랴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중요한 몇 대목만 알고 있는 반해서 우리 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특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아직 거기까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동영상 처리 부분에서 우리 세대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아마 엄청난 발전을 이미 이루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처리를 못 해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겁니다. 이건 뻥이 아니고 실제로 출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동영상이라든지 멀티태스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추론적 사유도 가능한, 그러니까 좌뇌는 주로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수리 능력을 발달시키고 우뇌는 감정을 많이 발달시키는데 이 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두 영역에서 동영상을 처리하는 뒤쪽 뇌와 그리고 사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앞뇌 이 두 쪽이 급속히 발달하는 그럼 새로운 문명이 출현할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해줘요. 어느 한쪽이 문명이 발달해서 뇌가 발달하거나 뇌가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하거나 이 상호 작용을 맺게 되는데 분명히 뇌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제 현재 인류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걷는 데까지 설명이 됐는데 결정적인 거, 왜 이렇게 모여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유인원들은 왜 국가를 못 만들어내요? 자치정부 같은 거 못 만들잖아요. 응?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권리도 보장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영토도 확보하는 것이고 그걸 왜 못하죠? 왜 못했을까요? 근데 왜 인간은 했을까요? 이 질문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초원으로 나가서 먹이 사냥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면 일단 힘센 놈이 먼저 먹는 거죠, 당연히. 수고하고 힘센 놈이 먼저 먹고 남는 것들을 이제 그 위에 여자라든지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냥이 어려울 때는 이거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죽은 사체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체 가운데 가장 먹기 힘든 부분이 어디겠어요? 머리죠, 머리. 그래서 이제 머리도 어쨌든 다른 동물들은 머릿속을 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돌멩이들로 머리를 쪼개가지고 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많냐 적으냐는 이 진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자, 초원으로 나가면서 먹이가 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생식이라는 거, 생산이 자손 출산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뛰어야 됐잖아요. 뛰어야 됐으니까 골반이 좁아졌어요. 여자의 골반이 좁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쑥쑥 낳을 수가 없고 아이가 이렇게 좀 우리 임팔라 같은 경우 보면은 2시간 정도면 뛰잖아요. 태어나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성숙된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어. 그러니까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사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만 사냐 하면 미숙아, 덜 자란 아이만 살아. 근데 미숙아가 나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아이를 계속 키워야 돼. 안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 미숙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가 작동을 하는 동안 이 미숙아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숙아를 갖고 있는 동안 이 암컷은 먹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위협이 생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발전기를 없애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인류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임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명에 도약되었잖아요. 그죠? 피임의 이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발전기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대로 섹스할 수 있는 거죠. 그 왜 여자들이 이걸 택했느냐? 남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거죠. 남자에게 먹이를 받고 대신 섹스를 제공한 거예요. 창녀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육지책을 사용한 거죠. 발전기 때는 모든 암컷들이 수컷들과 교미를 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암컷들은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괜히 고기만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기가 사라지고 언제든 교미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뭘 요구한 거야? 야, 고기 내놔. 요즘 여자들이 남자들은 돈 내놓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여자들은 남자가 돈 안 갖다 주면 남자에게 뭐 섹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왜 가족이 출현했냐면 이렇게 자꾸 어떤 수컷이 자꾸 찾아와. 근데 찾아오다 보니까 이 새끼가 그 수컷을 좋아해. 그리고 수컷도 처음에는 성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엽고 자기를 닮았어.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가족의 탄생이죠. 이런 방식으로 묘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족이 생겨나고 가족끼리 유대가 생기고 곧바로 지식이 전수됩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지식이 딱 전수되죠.
야, 저 사냥할 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여분의 식량들을 통해 가지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시대, 농업 혁명을 통해서 식량이 많이 증산되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계급들이 생겨나요. 통치자 계급, 뭐 종교 계급.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때 먼저 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